새롭게 이제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팔아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황금성은 좀 괜찮습니까?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싶다, 양도 차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사시는 게 더 낫죠. 그 이유는 자, 그럼 부사장님 제가 또 예.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빌딩 하면은 월세 나오고 뭐 수익성 있고 수익 창출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급전이 필요해서 뭐 애가 뭐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돈이 갑자기 필요했을 때 환금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쵸. 주택 시장 자체는 거래는 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딩도 내가 시드머니를 모아서 넣어놨는데 이 시드머니를 내가 필요로 해. 뭐 내가 비즈니스에 쓸 수도 있지만 다른 건물로 새롭게 이제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팔아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황금성은 좀 괜찮습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 좀. 아파트보다는 떨어지죠. 이게 모든 재테크를 바라보실 때 상대성을 따지셔야 돼요. 네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재테크 상품보다 더 이게 좋은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습니다. 황금성만 가져 따져보면은 제일 좋은 건 예금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금을 안 하는 거고, 황금성 그 다음으로 제일 좋은 게 강남의 아파트죠.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의 아파트, 그 아파트들 그 다음이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건물의 황금성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왜 좋아졌냐면은 그만큼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면서, 예전에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투자자들이 잘 몰랐어요, 이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여기 생긴지 모르고 팔았다, 여기 생긴지 모르고 안 샀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빌딩 투자할 때 깜깜이 투자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자체가 커진 거죠. 네. 풀이 커지다 보니까 황금성이 좋아진 거죠. 황금성도 좋아졌다. 예,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파트 피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의 시장을 빌딩 시장이 야금 먹었다. 일부 대체 중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사장님 그럼 간단하게 한마디로 예. 그 황금성에 대해서 성북구에 있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의 황금성을 예. 100으로 잡는다면 예. 강남에 있는 빌딩의 황금성은 많은 경험에서 열려 나오는 그런 값을 한번 던져주시죠. 자, 첫 번째, 가격이 비싸냐 싸냐, 뭐 아무리 위치가 다르고 상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가격이 싸면 황금성은 뭐 거의 100%죠. 그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시세대로, 주변 시세대로 판다라고 하고 예를 들었던 그 아파트하고 강남의 작은 중소형 꼬마 빌딩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남의 작은 꼬마 빌딩이 황금성이 더 좋다라고 강남의 생각합니다. 작은 꼬마 빌딩이요? 예. 그러면은 그 매수자들이 많이 찾는 가격 구간대가 있을까요? 꼬마 빌딩도 가격 구간대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매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보유 현금이 얼마냐면은 10억에서 20억 들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10억에서 20억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건물 사러 제일 많이 오세요. 그럼 그분들이 대출을 뭐 20억이나 30억이나 받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따지면 40억에서 50억 정도의 매수층이 가장 두텁다라고 40에서 50억 정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10억에서 20억을 들고 계신 분들이 플러스 대출을 해서 40에서 50억 정도의 건물을 구매하는 의욕이 가장 크다.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리고 건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또 가장 또 선호되는 유형이 있나요? 건물의 유형?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데, 아파트 투자만 하셨던 분들은 건물 투자에서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임차인들한테 시달릴 수도 있어. 임차인들이 뭐 깎아달라고 그러고 뭐 맨날 전화 오고 어디 고쳐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은 사무실 위주의 건물을 많이 찾으세요. 오피스 빌딩 쪽으로요? 그렇죠. 왜냐면 깔끔하거든요. 임차인도 대부분 다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담백해요. 뭐 근생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 영업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임차인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관리만 따져보면은 근생이 들어가 있는 건물보다는 오피스가 들어간 건물이 조금 더 쉽다. 그래서 투자자가 좀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피스 위주의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좋고요. 네.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싶다, 양도 차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생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사시는 게 더 낫죠. 그 이유는 어차피 근생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상권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권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건물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성향에 맞는 건물의 유형을 선택할 필요도 있지만 네. 어쩌면 약간 불편해지는 만큼 건물 값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당연하죠. 확률이 높은 것도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40에서 50억 건물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정도의 건물은 좀 어떤 건물을 저희가 상상하면 될까요? 많은 우리 서민분들은 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마다 평당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강남구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에 있는 대로변의 가격은 웬만한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5천 정도가 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 상업지다라고 해서 건물을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당연히 뭐 2억 5천 평당 이렇게 가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하면 1억 5천 정도가 평당 시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00평이다라고 하면은 1억 5천, 그러면 150억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대로변에는 40억짜리, 50억짜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대로 바로 뒷이면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10m 정도 된다. 네. 라고 하면은 평당 1억에서 1억 2, 3천 정도 합니다. 그럼 100평이다. 라고 하면 100억에서 120억이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40억, 50억보다 많겠죠. 그러면 그 다음 안쪽 이면 들어가시면은 평당가가 7천에서 8천 정도 형성이 됩니다. 당연히 100평이면은 70억, 80억이겠죠. 근데 그 중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수가 작아져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신도시였잖아요. 네. 다 땅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웬만하면 다 150평 정도 내외로 만들었고요. 이면에는 100평, 더 안쪽에는 70평 이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당 7천이다, 70평이다. 그러면 땅값만 49억 되겠죠. 네.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건물 잔존 가치가 남아 있다. 라고 하면 건물이 막 2억이다, 3억이다, 잔존 가치 따져보겠죠. 그러면은 한 52, 3억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결론은 강남에서 40억에서 50억 찾는다 그러면은 대로에서 한 번 이면 또 한 번 이면 정도 수준이 들어가면은 40억, 50억 되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제일 많냐면은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간간이 단독 주택.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셔가지고 내가 수익이 맞는 근생 건물이나 오피스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리모델링 하시거나 신축을 아예 해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해서 다가구를 단독 주택에 매입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셔서 바꾸는 물리적인 어떤 상태를 바꾸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내가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리고 안쪽 들어가는 게 싫다라고 하면 강남구는 못 사시는 거죠. 40억, 50억 사실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 어디 가냐? 강남에서 강 건너서 성수동이나 한남동이나 이태원 가시는 거죠. 거기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거기는 땅이 작은 부지들이 있어요. 대지 면적이 40평, 50평 정도 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7천인데 50평이다. 그러면 35억이겠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금액대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네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이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지역도 내가 안 된다. 나는 50평은 적어도 못 사겠다.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무슨 건물이야. 한 70평은 돼야지, 80평이 돼야지라고 하면 성수동이나 한남동, 이태원 못 가시는 거죠. 그럼 어디 가냐?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항상 중심은 강남구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평당가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이 검토하는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무한정 넓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강남이랑 노선이 겹치는. 그러니까 강남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현재 6개가 있습니다. 네, 네. 이 6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는 곳의 역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 그 역 주변도 비싸요. 그러면 평당 1억짜리도 있고 뭐 6천, 7천짜리도 있겠죠. 그럼 그런 거 하나 매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강남하고 연계성을 좀 따져본다고 하면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자기 자금 능력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움직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억에서 50억 사이에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그런 위치라든가
강남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 좀 주택하고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강남구 딱 주택 아파트 비싼데 얘 멀떨어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강남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값은 싸지지만 그래도 강남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왜 핵심 포인트가 강남이냐 하면은 강남의 아파트가 제일 비싼 이유는 강남의 학군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교통 환경이 좋고 살기 좋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강남에 살고 싶어서 강남 가격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잡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제일 비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저가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보다 여유 자금이 많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건물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높죠. 그러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사는데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지역에 사겠죠. 저 같은 전문가가 여기가 좋습니다. 대표님 여기 사세요. 사모님 여기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이야. 그럼 가서 이 전문가가 사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가보긴 하시는데 가서 막 연구해야 돼. 그 지역을. 그러면 그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거 아닙니까? 결정하는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에 땡겨야지만 자기가 남들보다 이거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러면 항상 마음이 가는 곳은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 지금 살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회사 주변, 내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주변, 항상 자기가 이동하는 반경 내에 있어야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에 얘가 뭐가 있었고 지금은 뭐가 있고 나중에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100% 알겠죠. 그렇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을 살 수 있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건물을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지금 거래가 된 이 가격은 다음에 살 사람의 가격의 베이스예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샀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누가 사요. 벽도 쌓는 거 똑같습니다.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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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그래서 강남 가격이 안 빠지는 거죠.